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방문하면 어떤 부분에 가장 놀라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주택 양식에 신기함을 느끼기도 할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라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 때문에 놀라기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해외에 방문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신비함과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이러한 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주택 양식, 음식 등을 보며 새로움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대도시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에 가서 런던과 파리 등 대도시를 가보면 휘황찬란한 건물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늘어져 있는 것은 똑같지만 뭔가 하나 빠져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유명 대도시에는 근처에 산이 없다는 부분이 한국인들에게 뭔가 허전한 느낌을 들게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다 뜬금없이 산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 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와 함께 이렇게 산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드물고, 설령 근처에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도보로 접근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산이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산에 사람들을 위한 등산로가 구축되어 있고 중간중간 위치해 있는 무료 화장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는 도시를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경악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산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물론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한반도는 원래부터 산지가 많아 산림이 울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목재 소비도 많아지자 점점 산림이 줄어들었고,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나무를 벌목, 공출해서 민둥산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산림이 파괴되었고, 전쟁 이후에도 전후 복구와 난방을 위해 목재가 많이 필요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깊은 산들의 나무까지 모두 벌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이 절대로 복구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죠. 그렇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당시 정권이 산림 녹화에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산림 복구의 노력이 시작되었죠. 우리나라가 산림 복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석탄 개발 사업입니다. 아니, 산림을 복구하는데 석탄을 왜 개발해야 하느냐고요. 당시 예산을 지원해준 세계은행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난방 문제가 해결되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있던 나무라도 난방을 위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밀어붙였죠.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산림과 관련된 부처들을 승격시키거나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을 취했죠. 그리고 당시 지방의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벌목업자와 결탁해서 나무를 몰래 베는 도벌이 굉장히 빈번했는데, 당시 정부가 이러한 사람들을 인간송충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중요한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 또한 치밀해서 지방 공무원에게 나무를 심어라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고 승진심사 점수에 반영을 시키는 등 방금 막 전쟁을 끝낸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진화된 방법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조사하는 건목관 공무원을, 특히 지역감정에 골이 깊은 지자체끼리 상호 검사시켰죠.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의 산림 부활을 꿈꾸던 상황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화전민들이었는데요. 지금은 화전민이 제3세계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화전민이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화전민촌까지 있을 정도였죠. 따라서 이들을 적절한 정책을 통해 더 이상 화전민으로서 생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화전 자체를 근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해외에서도 놀랐던 점이 단순히 무력 행사나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근절시킨 게 아니라
화전민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가 하면 양봉 등의 임업교육과 더불어 기타 직업교육을 제공해주면서 화전민이 더 이상 숲을 파괴할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새롭게 심은 묘목들을 전부 성공시키는 활착률 100%라는 기록을 이루어내기까지 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봐도 믿기지 않듯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준 세계은행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해준 묘목들의 활착률은 10%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묘목을 단 하나도 안 죽이고 100%다 성공시켰다는 말이 믿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은행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활착률 100%는 사실이었고 이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원래 묘목을 제공할 때 운반 도중에 시들어버리거나 죽는 것도 감안해서 100그루를 심을 예정이라면 110그루 정도를 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10그루를 받으면 그 중에 100그루는 지정된 장소에 심고 10그루는 다른 곳에 심어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정된 곳에 심어진 100그루 중에 말라 죽거나 시들시들한 나무가 있으면 다른 곳에 심어진 10그루의 나무 중 하나를 가져와 다시 교체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해풍이 심하고 돌산이 넓게 펼쳐져 나무가 자라기 쉽지 않은 곳으로 생각되던 포항시까지 녹화 사업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녹화 사업을 진행하던 인부들은 허리에 줄을 묶고 가파른 안반층까지 올라가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안반을 풍화시킨 뒤 거름을 섞어 나무를 심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당시 메마른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위기다 소나무 같은 외래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종들을 위주로 심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한반도에 외래종 나무를 심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외래종 중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대단해서 녹화 사업에는 적절한 나무일지는 몰라도 묘지에 파고드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토종나무를 몰아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리기다 소나무의 경우 송진 때문에 불이 잘 붙어서 산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 녹화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을 내다보는 사업이었고 실제로 정치적인 이유로 2차에서 중단되긴 했지만 애초에 10년 단위로 총 3차로 구성된 장기 사업이었죠.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이와 관련된 평가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경우 종의 특성상 수명이 다른 나무들에 비해 짧아서 자연적으로 죽으면서 다른 나무에 자리를 내주고 있고 리기다 소나무의 경우 떡갈나무류 등 화렵수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자연스럽게 천천히 화렵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중에서 아카시아 나무의 경우 양봉업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심으라고 장려하는 종이라고까지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약 40년 만에 황폐화된 산림을 울창한 숲으로 아예 뒤바꿔놓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실제로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대한민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칭하며 보고서를 발간했고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이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옆 나라인 중국만 봐도 녹화 사업이라 하면서 돌산에 녹색칠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니 다른 의미의 녹화 사업을 보여주었죠. 어쨌든 지금에 와서까지 이러한 우리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 사업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가 지난 2019년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산림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단위 면적당 산림 자원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196%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유엔을 비롯해 세계석학들이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당장 내년에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산림총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여 6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회의인데 산림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산림 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및 전지국적 차원의 산림 이슈에 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난 1978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이후 단 한 번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 44년 만에 우리 주변의 일본과 중국과 같은 나라를 제치고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시절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산림이 황폐화된 나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 자원을 파괴해가고 있었죠.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맹그로브 숲을 복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롬복에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면서 마치 우리가 과거에 화전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도 했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림에 관련된 내용과 어떻게 우리나라의 산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주 당연히 생각하던 우리 주변의 산들과 나무들이 세계적으로는 매우 드문 광경이라는 점이 매우 놀랍고, 또 이러한 풍경이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들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산에서 등산을 하면서 그 노력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